(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인 대한민국 여성들. 하지만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30대의 직장인 여성.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부터 지방 흡입 수술까지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요 현상의 원인,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떡, 빵, 흰쌀밥 등 정제된 탄수화물 속 당 때문입니다. 지방,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로 손꼽히는 탄수화물. 인체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왜 비만의 원인인 걸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1일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330g.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설탕, 흰쌀밥은 특히 고당질 식품에 속합니다. 고당질 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중독성 탓에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과다한 열량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남은 성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당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려면 통밀, 잡곡, 현미와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당질의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단백질 식품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포만감은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식이요법과 더불어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유레카! 편하게 자세 좀 취해볼게요. 편하게요? 네. 본격적으로 모델에게 포즈를 배우기 전 테스트에 들어간 미려. 숨기려고 해도 자꾸 새어나오는 개그 본능. 그래도 포기란 없다. 일단 몸 가는 대로 포즈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오셔서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 네. 과연 첫 테스트의 결과는? 사진 찍을 때 네. 고개를 이렇게 많이 드셔서 너무 이렇게 했나요? 네, 안 이쁜 그런 얼굴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쵸. 다리도 많이 구부리셔서 네. 다리가 지금 좀 원래는 더 기신데 더 짧게 나오신 것 같아요. 잘못된 사진의 예를 몸소 보여주는 미려. 실물이 훨씬 낫다. 아, 어렵네요, 정말 이 포즈 잡기가. 걱정 마세요. 잘 나올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델에게 비법을 전수받은 후에도 어색함은 여전하다. 또 다른 비법이 있을까? 언니 지금 아우터를 입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허리 손으로 겹쳐대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신 발 앞쪽 이렇게 내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얼굴은 약간 이렇게 당기고 네. 상체도 약간 뒤로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힘드네요. 몸은 힘들지만 점차 자세가 살아나기 시작. 점점 여유로운 모습까지 정말 모델 같다. 좋네요. 다리를 쭉 피니까 조금 더 얇아 보이고 얼굴도 더 훨씬 작아 보이고 그러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틀어서 약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포즈 하나만으로 사진이 달라졌다. 발등신 비율로 재탄생. 저는 쇼핑몰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잘 살려주는 포즈를 많이 하는데요. 일명 옷발 포즈라고 최대한 옷핏이 망가지지 않도록 팔을 드는 포즈는 자제하고요. 이제 포인트가 있는 옷이면 포인트를 강조하는 그런 포즈를 많이 해요. 옷이 구겨지게 되거나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잘못된 포즈라고 한다. 옷의 형태는 최대한 살려주고 몸매 결점은 가려주는 이 동작이 바로 쇼핑몰 모델의 베스트 포즈. 본격적으로 의상 촬영이 시작되고 모델에게 전수받은 옷핏 포즈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 대변신. 김미려 모델 다 됐네. 유레카! 우리는 치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치과를 찾습니다. 치아는 한 번 손실되면 재생이 되지 않아 평생 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충치나 잇몸병과 같은 질환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신경이 손상되고 치아의 뿌리가 상한 경우 발치를 피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할 때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사랑니는 필요에 따라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발치한 치아는 의료법상 폐기를 하지만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치한 치아를 치아은행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치아은행이란 말 그대로 치아를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는 치아를 맡길 수 있는 은행이죠. 사고로 부러진 치아, 교정과 같은 치과 치료로 인해 발치한 치아는 아깝게 버려지고 맙니다. 이때 은행에 돈을 맡기듯 버려지는 건강한 치아를 치아은행에 맡기면 훗날 치료 소재로 사용할 수 있죠. 일단은 발치를 한 치아를 개인 치과에서 보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감염의 우려도 있고 치과에서 그걸 다 보관할 수 있는, 일일이 보관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치아 보관 서비스를 하는 은행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치아를 은행에 보관하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발치한 치아를 깨끗이 세척합니다. 치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보관하기 위함이죠. 세척을 끝낸 치아는 건조한 후 시약 처리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치아 보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아 보관을 위해서 세척을 한 후 건조, 시약 처리,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시약 처리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치아의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고 물리적 변형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 치아는 임플란트 수술 시 잇몸뼈 이식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렌즈가 되게 쪼만해요, 그죠? 네. 그래서 편리성은 참 좋은데 이 쪼만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효과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게 뭐죠? 이건 빨대잖아요. 빨대. 자, 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빨대의 구멍을 여기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네. 특별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아니, 빨대로 이 스마트폰을 통과시킨다고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파! 농담입니다. 빨대를 이용해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빨대를 과감히 잘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갖다 대는 작가님. 오호! 이것이 바로 빨대 필터? 잘린 빨대 사이로 피사체가 보이니 평소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느낌의 사진이 탄생합니다. 다른 카메라 렌즈에 비해 크기가 작아 불편했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단점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빨대 모양을 내 나만의 필터로 특별한 사진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유레카! (1900년대) 호머 헐버트가 펴낸 월간지 더 코리아 리뷰에 기재된 당시 화폐 주조 방식으로 상평 통보를 복원하고 성분을 분석했다. 상평 통보는 주 재료가 되는 구리와 아연, 납을 녹인 쇳물을
나뭇가지 모양의 모전판에 흘려 넣은 다음 고정시켜서 하나씩 떼어내고 거친 표면을 연마해서 완성된다. 거기 보면은 상평통보를 만들 때 비율이 구리와 아연과 납의 비율이 6대 3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실험할 때는 구리 60, 그 다음에 아연 30, 납 10을 집어넣어서 보건 실험을 해봤고요. 구리와 아연, 납을 배합해서 만드는 상평통보는 미세 조직을 관찰하면 당시의 제작 방법을 알 수 있다. 상평통보는 270년 동안 민간에 유통되고 화폐 개혁에 성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 합금 기술 분야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상평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연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유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숙종 때에 대해서 아연이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석 대신 아연을 쓰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상당히 그때 우리가 주요 기술이 청동 기술에서 황동이나 그런 다른 걸 섞어 쓰는 기술이 넘어가는 상당히 그런 중요한 계기거든요. 금속 화폐를 만들 때 주석 대신 아연을 섞어 쓰게 되면 완성된 화폐의 주조성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주조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쇠붙이의 녹는 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서 화폐를 만들기에 알맞은 성질이 된다는 뜻으로 상평통보 표면에 넣는 한자나 숫자, 부호 등이 잘 새겨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폐는 유통을 시작함과 동시에 위조 방지 노력이 병행된다. 상평통보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주전이라고 하는 가짜 상평통보를 주전하는 무리가 있었다. 지난 2006년에 강원도 산골에서 엽전이 발견돼 사주전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평통보의 위조 방지를 위해 앞 뒷면에 한자와 문양을 넣어서 주전소를 표시하고 민가에서 가짜 상평통보를 유통시킨 범인을 색출해 엄벌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또한 상평통보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대량 생산 시스템이 시급했다. 유레카! 초보들을 위한 탁구 200%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탁구채를 골라야 하는데 사용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선생님, 라켓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인가요? 네네. 이렇게 이제 연필 그립처럼 잡는 요 패널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면을 가지고 탁구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잡아서요. 요거는 두 면을 가지고 탁구를 치는 운동이에요. 한 면으로 치는 펜홀더 라켓의 경우 빠른 방향 전환이 용이 공격형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데 양면으로 칠 수 있는 쉐이크 핸들 라켓은 다양한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한다.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는 것이 탁구 기본 자세의 포인트. 스윙은 팔의 회전력을 이용해 가볍게 공을 눌러주듯이 타격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공을 치는 것이 중요한데 단 10분 만에 실력이 일취월장한 정아 MC. 이제는 응용 기술을 배워볼 시간. 그런데 공이 휜다? 라켓을 갖다 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변화무쌍한 선생님의 서브. 네. 공이 이 전과는 뭔가 다르게 그렇죠. 무대가 확 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이 손목을 이용해서 화회전 서비스. 공의 옆에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회전을 주는 아까 네, 그런 볼들은 화회전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까와 전혀 다른 성질의 백핸드 서비스.
여기서부터 허리를 써서 페널티 이렇게 해서 반대로 나가면 그럼 볼이 이제 그렇게 오른쪽으로 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휘겠죠. 공이 라켓에 닿을 때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한 스핀 기술. 회전 방향에 따라 공의 궤적은 바뀌게 된다. 오른쪽으로 스핀을 주는 우행 회전의 경우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 궤적이 오른쪽으로 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백핸드로 스핀을 줄 경우 공은 좌측으로 회전, 테이블 왼쪽으로 튕겨나가게 된다. 유레카! 우리가 접하는 개미는 약 3mm에서 1cm 정도로 작은 몸집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1g도 되지 않는 약 0.5g 중이라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개미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며 냄새와 맛을 아는 더듬이와 잘 보이지 않는 겹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미는 배자루막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몸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온몸을 아주 미세한 털이 뒤덮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런 개미의 신체적 특징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사할 수 있는 이유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개미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상황과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를 5mm로 계단 하나의 길이는 약 12cm로 가정한다면 계단의 높이는 개미의 몸 길이의 약 24배가 됩니다. 이를 신장 170cm, 60kg인 사람에게 단순 적용해 보게 되면 약 41m, 15층의 높이에서의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이라고 가정했을 때 41m 높이에서 떨어진 지면에 닿기 직전의 사람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V는 루트 2gh, 약 28.3m/s라는 엄청난 속도가 됩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사람의 속도는 0이 되면서 이 순간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지면에 닿기 직전에 가지는 사람의 운동량의 크기와 거의 같아지게 되죠. 이 정도의 충격량은 5kg의 볼링공이 시속 1222km/h로 날아와 우리 몸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니 이 충격을 받고 살아남기는 힘들겠죠? 이제 개미의 경우에서 생각해 볼게요. 계단 한 칸의 높이는 12cm, 개미의 몸무게는 0.5g입니다. 12cm 떨어진 지면에 닿기 직전에 개미가 갖는 속도는 약 1.5m/s입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개미의 속도도 0이 되면서 개미가 가지고 있었던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만큼의 운동량을 충격량으로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0.5 곱하기 10-3승 kg/m/s 7.5 곱하기 10-4 kg/m/s만큼의 충격량을 받는 것이죠. 이를 사람이 받는 충격량과 비교해보면 무려 226만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무거운 생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개미는 질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질량도 작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작아져서 떨어진 후의 충격도 크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많게는 약 5,000배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하학적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외골격이라는 딱딱한 피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 층으로 나눠져 바깥쪽은 표피, 그 아래는 진피, 안쪽에는 기저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뼈를 대신할 만큼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충격을 잘 분산시켜 몸에 이상이 없는 것이랍니다. 전매 특허의 신체 능력과 최소의 충격량으로 개미는 계단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답니다. 유레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은 움직임이지만
동물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모임이 있다. 연세대학교 내부의 숲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도토리 수호대 학생들. 이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으로 애용되는 도토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워 담는다. 지금 여기서 도토리를 왜 이렇게 주우시고 계신 건가요? 동물들이 먹을 도토리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줍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이렇게 주우면 동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죠? 저희가 그 도토리 저금통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도토리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빼갈 수 없고 동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이제 도토리를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저금통에 넣으면 언제든 동물들이 찾아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 도토리 저금통은 교내에 2개가 설치돼 있다. 외부인들이 도토리를 주워가기 전에 도토리 수호대가 저금통에 저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저금통이 꽤 채워지자 도토리 수호대에서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데 기껏 모은 저금통의 도토리를 왜 꺼내는 것일까? 네, 저희가 저금통에는 이제 일정 양만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금통 용량을 초과하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따로 그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중앙도서관의 보관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함에 보관을 하면서 건조를 하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과 겨울이 오고 난 다음에 두 시기에 걸쳐서 다시 숲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도토리 수호대를 만나는 중에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도토리를 주워가는 일이 발생했다. 도토리 수호대가 급하게 달려가는데 임산물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도토리 채집이 불법임을 알렸다. 사실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때는 야생동물의 의지가 개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사실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려면 자연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대로,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대로 서로 존중하고 그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레카! 그런데 아까부터 왜 카메라를 그렇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평소에 느끼지 않으세요? 이 휴대폰 앞에 있는 카메라와 뒤에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요. 보통은 휴대폰 뒤쪽 카메라의 화질이 더 낫지 않나요? 앞뒤 카메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셀피용 카메라로 불리는 전면 카메라는 영상 통화용으로 제작되어 후면 카메라보다 화소수가 낮고 기능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휴대폰 카메라의 모든 기능은 후면 카메라에 맞춰져 있는데요. 흔히 1200에서 2400만이라고 하는 화소수는 바로 이 후면 카메라에 해당되는 값이죠. 카메라의 화소수란 색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네모의 규격 안에 점의 모양으로 기록되는데 만약 1000만 화소라면 일정 공간을 1000만 개의 점으로, 2000만 화소라면 같은 공간을 2000만 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진의 해상도를 곱하면 화소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사진의 크기가 4000 곱하기 3000 픽셀이라면 1200만 화소를 가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레카! 조선 성종실록에 따르면 후추 씨를 구하기 위한 성종의 노력이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관반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후추 씨를 얻도록 하였다. 소이전 정상의 사자가 후추 1000건을 바치니 후추 씨를 구하도록 전교하였다.
사인 원숙의 서간을 보고 후추의 종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도록 전교하였다. 후추씨를 구하려고 했던 성종. 그는 중국, 일본의 사신들과 상인에게 후추씨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일본 상인에게 후추씨를 가져오면 8만 대장경과 교환해 주겠다고까지 약조했는데, 하지만 후추 원산지는 인도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모두 수입하는 처지. 결국 후추씨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인도에서는 후추 무역으로 버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후추를 모두 삶아서 팔았기 때문에 씨앗은 구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런데 왜 성종은 그토록 후추씨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일까? 성종은 후추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이웃나라 중국이 엄청난 후추를 소비하는 탓에 그건 역시 무역의 호재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성종은 값비싼 후추가 일사병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밭일을 하다 몸져 눕는 백성들에게 약으로 나눠주려고 했었던 것. 백성들을 위한 임금의 따뜻한 마음이 이 씨앗 구하기 프로젝트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